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막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어쩌면 평범할지도 모르나 경험할 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 같았던 좋은 일을 풀어내러 왔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시작부터 암울한 기운으로 글을 쓰는 게 아쉽네요. 물론 지난 일이고 현재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즐기고 있어서 홀로 그렇게 치유를 받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던 구간 또한 저의 삶이었고 똑똑히 기억나는 한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완벽히 잊는다기보단 조금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찾아왔고 또 사연을 들려드림으로써 저는 그날의 일을 제대로 뉘우쳐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 볼까 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동안 청취자분들의 귀가 즐겁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집은 증조부 때부터 지방에 위치한 화훼단지에서 원예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농원은 대대로 물려져 시댁 쪽 남자 형제들에게만 애물단지처럼 전해진 건데요. 남편은 이남 일녀의 막내였는데 형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아주버님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농원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남편이 딱히 꿈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그 농원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다며 그렇게 툴툴거렸어요. 그러면서도 대대로 내려온 가보이다 보니까 차마 내치진 못했습니다. 워낙 얼굴 모르는 조상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라 천벌받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건지 그 정도의 배짱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가족들의 전적인 과잉보호 아래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 소녀로 컸죠. 내 입으로 말하기 뻘쭘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 주위에서 저만 보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연예인이냐며 물을 정도 외모가 수려한 편이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웃들의 눈독에 시달며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제게는 연애의 기회도 결혼의 기회도 굉장히 흔하고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제가 과잉보호를 받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친정에서도 자매들 중 엄마를 유독 많이 닮은 저를 귀하게 키워서 특히 친언니가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냈습니다. 친언니는 거의 제 보디가드 수준이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다 커서 말해줬는데 학창시절에는 저를 보러 온 남학생들 관리하느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늘 저 몰래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다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도 또한 취업 때문에 독립을 시작하면서 제게는 더 이상 이성적 교류를 통제하는 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경계가 사라지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은 당시에 취업은 하지 않은 몸이었고 시부모가 농원 운영하는 걸 도우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저와 마주치는 일이 생겼고 그 이후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친언니가 남자를 다 쳐내는 바람에 남자를 제대로 알아볼 눈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애정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특히 남편의 어느 부분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냐면 바로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 다른 가족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아빠는 진작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다른 가족들은 전부 지방에 있었기에
엄마를 최대한 빨리 모실 수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엄마를 발견한 거죠. 독립을 했다 보니 엄마가 집에서 쓰러져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은옥 씨, 걱정 말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울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이미 제가 해결받으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은옥 씨는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남편이 가족이 당도하기 전까지 저의 수많은 자책과 괴로움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게 된 거죠. 이렇게 저를 살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만나보지 않더라도 당시에 제 부모님을 이보다 더 신경 써줄 남자가 앞으로 없을 것 같다고 확신했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제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과 같이 시부모 농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래 하던 일보다 식물을 키우는 일에 더 재밌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의 것이 곧 제 것이기도 하기에 잘 키워서 더 번성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남편 덕분에 적성을 찾은 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예 농원에서 공급받은 꽃들로 가까운 시내에 작은 꽃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딸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꽃 냄새를 맡고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딸을 데리고 농원과 꽃집만을 오갔다는 거죠. 농원의 식물들은 당연히 실하게 잘 컸는데 특히 저희 꽃집의 매상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민망하지만 그 이유가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희 꽃가게 주위에는 IT 중소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게 바깥 꽃에 물을 주고 있으면 그곳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저를 보고 몇 번씩 번호를 묻기도 했고 꽃집에 찾아와 꽃이 아닌 제 마음을 사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개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 걸 알고 금방 머쓱해하며 사과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꽃 하나씩은 꼭 사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부지런했던 모습이 점차 본울굴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꽃집을 동시 운영을 시작했을 때 남편한테 원예 농원도 관리를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말에 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있죠. 남편의 농원 방치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똑같이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농원만큼은 시댁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제 신경이 좀 더 기울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시에 같이 관리하다 보니 제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꽃집을 운영하기 힘들 만큼 농원이 관리가 안 되자 남편한테 결국 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할 일은 하고 나가서 일 봐야지. 이것 봐, 벌써 한 줄은 다 죽었잖아. 농원 안 온 지 오래됐지? 이게 우리 밥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식물 다루는데 소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일 강요하면 일이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알면서 나한테 맡긴 거일걸? 놀기만 좋아하고 돈은 계속 필요했던 남편은 끝내 제 꽃집에서까지 현금을 빼가며 매상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당해보라고 저녁 반찬들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반찬 상태가 뭐 이러냐면서 투덜대더라고요. 말했잖아. 우리 밥줄 간당간당하다고. 농원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고기 반찬을 올려? 다른 곳에 쓸 돈 많아서 반찬은 한두 개만 만들기로 했어. 남편은 그날 뒤로 식사마저 집에서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먹고 오더라고요. 한 푼이 아깝고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외식이라니.
저는 결국 철부지 남편을 설득하길 포기하고 꽃집은 낮에 일찍 문을 닫고 농어는 밤에 일하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을 좀 도와주면 수월할 텐데 저는 하다하다 더는 체력 고갈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람까지 뽑아 농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코웃음만 치더군요. 혼자서 잘할 수 있겠는데 뭘 돈까지 쏟아붓냐고, 그럴 돈 있으면 자기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했지만 역시 사람을 쓰더라도 애까지 있는 입장에서 양쪽을 혼자 관리하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3달 만에 단념하고 원희의 농업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꽃집은 접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제가 유부녀인데도 관심을 주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정작 저한테 관심이 차차 사라졌어요. 남편의 본색을 몰랐을 땐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제게 누구보다 슈퍼맨이었던 남자인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남편의 본색을 몰랐죠. 하지만 그 본색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한 번씩 남편 때문에 꽃집을 찾아왔던 남편 친구들을 보니 남편이 한량이라는 게 눈치가 채지더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혼을 너무 빠른 시일에 결심을 했던 제 탓이죠. 저도 일만 하고 스트레스 풀 때는 없이 쌓이기만 하다 보니 한 번은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여자였어. 당신 이렇게 무시할 만한 여자 아니라고. 아직도 나한테 주변에서도 번호 달라고 젊은 남자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내가 눈에 안 보여? 밖에 놀러만 다니고 왜 나를 외롭게 만들어? 아, 당신이 꽃같이 생기 넘치고 젊을 땐 죽어도 가지기 힘든 트로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보지.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도 별거 없더라고. 지금 보면 점점 늙어가는 당신 외모가 연예인만큼 특출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성격도 그저 그래. 수더분하기만 한 게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될까? 여자가 여우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야지. 뭐라고? 지금 그게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이렇게 변할 거면 그렇게 잘해주지 말았어야지. 나는 당신이 그 어떤 남자보다 내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야. 남한테 내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 세상에 나 좋다는 남자들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고작 당신을 선택했던 건 단지 듬직함 때문이었어. 그래, 아직도 네가 꽃 같은 줄 아니까 그런 자만심을 보이는 거겠지. 남들이 이쁘다고 말하는 것도 다 당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나처럼 못 가져서 안달난 이쁜 트로피를 갖고 싶어하는 남자거나. 당신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차피 또 나 같은 남자 만날걸? 남편과 다툼을 벌인 그날 남편은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그날 밤 남편에게 연락도 해볼 생각 않고 울기만 했죠. 저도 참 미련했던 게 남편이 아무리 모질게 저를 대해도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에게 정을 줘버린 저는 그렇게 남편을 향한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딸이 보기에도 제 삶이 참 비루해 보였나 봅니다. 한날 사춘기가 되자 저한테 가리지 않고 직접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아빠가 좋아? 갈라서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야. 그리고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고. 이혼은 무슨, 아빠가 저래 보여도 뒤에서 엄마 다 챙겨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공부에만 집중해. 우리 딸 잘 되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위안이야. 딸의 설득에도 저는 늘 남편 편이었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결과가 결국 이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더는 남편의 행실을 참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변에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거기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린 줄도 모르고서 저한테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나랑 우리 초이는? 당신한테 우리는 여태 뭐였어? 짐이었니? 어떻게 가족에 대한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할 수가 있어. 초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초이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혼하자고. 당신 내 얼굴 보면서 계속 살 수 있어? 딴 여자랑 지지고 볶는 거 다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어?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우리 서로 속만 버릴 뿐이야. 조용히 갈라서자고. 그래도 저 혼자 이미 가족이 되어버린 남편을 믿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그동안 애쓰며 고군분투했던 수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겐 소송할 돈도 없고 고심 끝에 제가 생각해낸 건 남편한테 합의 이혼해줄 테니까 시부모가 물려준 농원을 나한테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야 좋지. 애물단지였는데 잘 됐네. 나중에 이 농원으로 딴 말하기 없기다. 초이한테는 미안하니 내가 양육비는 줄게. 초이 성인까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그간의 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 남편은 집만 간단하게 챙기고서 빨리도 나가버렸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저 또한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교를 하고 돌아온 딸은 저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그날 틈만 나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 앞에선 티를 안 냈지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 자는 사이 몰래 방을 나가 울기도 하였죠. 전 남편이 돼버린 그 자식이 양심은 있는지 정말로 알아서 양육비를 챙겨주더군요. 달에 150만 원으로 쳐서 제 딸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총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엄마였는데도 딸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어른스럽고 바르게 자라주더군요. 어느새 딸이 직장인이 되었는데 들어간 회사가 결혼 정보 회사였습니다. 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냐고 했더니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딸이 벌써 29살이 되었더라고요. 농원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 제 딸이 그새 30살을 앞두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지지만은 않고 나름 잘 힘내서 살아왔구나 싶은 걸 딸을 보고 느꼈네요. 우리 딸애가 얼마나 야무졌냐면 혼자인 저를 걱정해서 제게 대릴 사위까지 제안했지 뭡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지내는데 불편하게 그 무슨 말이니. 혹시라도 정서방한테 그런 말해서 부담 주고 그러면 안 돼. 이미 남자친구는 오케이 했어. 시댁이랑은 아직 얘기해본 건 아닌데 남자친구 말로는 시댁 의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냥 하는 소리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서 귀한 아들 남의 집 팔려가는 꼴을 내버려 두겠니? 일단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고 지금은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저는 괜히 사위한테 피해가 될까봐 한사코 거절했는데 딸은 결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미루는 덕에 우선은 상견례 먼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날 사돈댁을 처음 봤는데 우리 쪽도 바깥 사돈이 없고 사돈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사부인이랑 사위만 달랑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 사부인께서 별거 중에 있다고 딸한테 언질은 받았거든요. 바깥 양반이 바람이 나서 그렇다는데 아직 법적인 부부라 이혼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람났다는 바깥 사돈의 얘기에 문득 제 전남편의 기억이 나서 순간 언짢았는데 사부인이 저와 같은 처지의 여자라고 하니 금세 마음이 가고 편해지더라고요. 또 사부인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여 상견례 자리는 생각 외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릴 사위 제안을 다시 했지만 저는 그때 진심으로 딸을 앉혀두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너를 붙잡고 살 거야.
엄마도 그만 엄마 인생 살고 너도 앞으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인생을 꾸려가야지. 정 걱정되면 엄마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주면 되잖니. 그리고 사부인도 혼자던데 너희 둘 다 엄마한테 붙어있으면 사부인은 누가 봐줘? 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가?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데. 옆에서 조잘대주는 사람 있어야 우리 엄마 기운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내가 무엇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두고 가라고. 남편이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 딸이랑 사는 건 좋은데 아무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엄연히 남이지 않니. 마냥 아들 같다는 마음으로 24시간을 함께하는 건 좀 부담이 되네. 딸은 그제서야 제 제안에 납득을 하였습니다. 저와 떨어지는 것과 홀로 두는 걸 무척이나 속상해했지만 끝내 저의 뜻을 따라주었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딸이 그럼 남자라도 만나라고 자기 회사에서 최고로 좋은 남자 선별해 줄 테니까 맞선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면 또 엄마한테 붙어 살겠다고 할까봐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딸을 진정시키느라 진땀 뺐어요. 그렇다고 딸이 정말로 남자를 소개시켜 줄지는 몰랐습니다. 사위와 딸이 힘보태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나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지만 사위가 직접 저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의 첫인상은 그동안 배 나온 전 남편 때문에 남자에게 질려있던 저의 고정관념을 바사삭 깨주었는데요. 그는 저와 비슷한 동년배 중년 남성이었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인지 깔끔하게 수트 차림에다가 훤칠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놀랐어요. 제가 당시 50대였던지라 제 나이대의 남성들 기준이 전 남편과 같았기에 전혀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주책이겠지만 첫인상에서 벌써 오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시네요. 젊을 때 인기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은옥 씨 성에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근사하게 모실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민 씨의 말에 저는 제대로 된 소개를 하기도 전에 웃음이 새었습니다. 제가 남자 앞에서 또다시 웃을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성민 씨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성민 씨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민 씨가 이혼남이란 얘기는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거든요. 전부인이 바람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부인과 전부인의 상간남 때문에 하던 사업까지 망할 뻔했다고 하지 뭡니까. 나름대로 성민 씨는 그때가 꽤 큰 상처일 텐데 초면에 저한테 고백해준 그 용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성민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남아있다고도 솔직하게 밝혔죠. 배우자가 불륜으로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새로운 인연에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넓은 세상에 모든 남자가 다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제가 그걸 꼭 은옥 씨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민 씨는 전 남편과 같이 제게 달콤한 말을 해준 게 맞습니다. 이쯤에서 하필 전 남편이 경고했던 나를 꼬시기 위해 접근하는 남자일지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게 된 건 전 남편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전 부인이 첫 여자였어요. 결혼 생활 한 1년 했는데 그 여자가 결혼 전만 해도 참 조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돌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해서 돈 타먹으려고 접근한 거였지 뭐예요. 저와 닮아도 너무 닮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민 씨가 내민 손을 제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낙오된 상처를 보듬어 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 남편이랑은 생활 습관부터 소비 습관 등등 같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남자도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잘 통한다는 시그널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만남을 길게 지속해갔고 결국 성민 씨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죠. 제 인생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성민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고 만남을 이어온 지 4년이 되어도 한결같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미 전 남편한테 대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될까봐 선뜻 청혼에 응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게 너무 표정으로 드러났나 봐요. 제 마음을 눈치챈 성민 씨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민 씨의 일관된 마음 덕분에 저 또한 성민 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희 기쁜 소식과 함께 딸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축하하지만 금세 걱정이 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앞으로 산모로서 감내해야 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성민 씨가 제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항상 제 기분을 빠르게 눈치채주던 성민 씨는 이미 사업으로 한 자리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돈이 많았는데 제가 근심이 큰 걸 알고 딸에게 각종 좋은 한약이나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등 관리를 대신 신경 써주더라고요. 딸도 자기가 저한테 맺어준 남자였기 때문인지 성민 씨를 새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둘은 어색함 없이 부녀 관계로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성민 씨 때문에 하루하루 제가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느끼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나 또 너무 건강하기만 하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저의 인생도 조금씩 피고 있는 건가 싶던 시기에 심장 철렁할 불행이 닥쳐왔는데요. 그건 바로 딸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아무래도 남자 생겼나 봐. 애한테 자꾸 여자는 남자한테 대우받고 살아야 된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지? 그것 때문에 요즘 미치겠어. 잠깐 애를 두고 주방에서 일도 못 봐. 돌아서면 남자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 애 5살이잖아. 뭐? 사부인이? 어머나,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고 그게 뭔 소리라니. 확실한 거야?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내가 뭐하러 이런 헛소리를 지어내겠어? 어머님이 웬 남자랑 통화하면서 하는 소리도 들었다니까? 아마 그 남자랑 새살림 차릴 생각인 것 같더라고. 오늘 우리한테 소개시켜준다고 저녁에 시댁으로 데리러 올 거래. 아버님이랑은 확실히 이혼할 거고. 사부인을 본 건 상견례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 사부인은 그저 쾌활한 사람이었고 또 바깥사돈이 바람펴서 별거를 했다길래 사부인도 저처럼 상처 때문에 슬프게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살림이라니. 솔직히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차릴 거라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온 전화는 저를 사부인 댁까지 찾아가게 만들었죠. 엄마, 어머님께서 부른 아저씨가 방금 왔는데 나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려고 한다. 아빠가 왔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빠가 맞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모르는 아저씨를 보고 그런 쉰소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딸이 아빠 얼굴을 알아볼 때쯤에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딸의 말이 착각일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딸 못지않게 놀란 저의 과거 트라우마가 다시 비집고 올라오면서 너무 불안해졌어요.
이걸 성민 씨에게 말하자 성민 씨가 먼저 나서서 저와 함께 당장 사부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이닥치니 놀란 사부인이 영문도 모르고 서 있었는데 그 옆으로 정말 제 전남편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으로 모자라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개벌은 남 못 주고 아직도 이런 짓 하면서 살았니? 네가 뭘 하고 살든 내 알 바 아닌데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다시 얼굴을 드러내? 저는 전 남편한테 무작정 막말을 퍼부으며 제 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자코 저를 따라와줬던 성민 씨가 급발진하며 나서서 전 남편의 멱살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 자식, 네가 여기 왜 있어?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여기서 나타나? 네가 은옥 씨 전 남편이냐? 은옥 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내 가정 파탄 내놓고 이제 와서 또 은옥 씨를 건드리겠다.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씨 뭐야? 둘이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두 사람이 이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라고. 놀랍게도 제 전남편이 성민 씨의 전부인과 바람난 남자였더라고요. 성민 씨는 전남편을 상간남 소송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얼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남편도 성민 씨의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당황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주장을 피력하더군요. 그러기도 잠시 금세 얼굴색 바꾸고는 뻔뻔하게 성민 씨와 저를 보고서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지끼리 들러붙어서 잘도 가정 이뤘나 보네. 초이는 어디에 내다 버렸대? 자식까지 버리면서 새 남자 만나고 싶었나 봐. 듣자 하니 전 남편은 당시 같은 공간에 있는 제 딸이 너무 훌쩍 커버려서 자기 친딸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몰라볼 수 있을 만큼 딸이 잘 자라주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는 남편이 참 한심하더군요. 내가 당신처럼 몰상식한 부모인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나를 똑같은 취급해. 그러는 당신은 여태 못나서 아직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상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 사부인도 실망입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다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림 차릴 생각을 하다뇨. 제 딸이랑 손녀가 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머머, 사부인 말 우습게 하네요. 내가 어디 피해주면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실상 나는 이미 이혼을 한 몸이에요. 이렇게 홀로 산 지가 몇 년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며느리랑 손녀가 뭘 못 배운다는 건데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나는요, 내 딸한테 더는 추접한 사람들 보여주기 싫거든요. 이미 망한 제 첫 결혼을 보여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더는 이런 부정행위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나이 한참 어린 며느리 앞에서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저와 사부인의 말다툼에 잠자코 듣고 있던 전 남편은 제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두 눈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제 친자식인 걸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아니, 잠깐만. 그럼 아가씨가... 아니. 그럼 너가 초이란 말이니? 내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옛날에 그 촌스럽던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리... 그 더러운 입에 제 이름 올리지 마시죠. 저희 엄마랑 아빠더러 버림받은 사람끼리 나란히 잘 만났다고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 끼리끼리 만난 건 그쪽이랑 어머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륜을 숨쉬듯이 저지르는 사람끼리 참 잘 만나셨어요. 사이좋게 소송당하시면 되겠네요. 전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사부인은 소송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깜빵 보내라면서 우리한테 줄 돈 같은 거 없다고 떵떵거리더군요. 불륜이란 증거가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기는 게 얼마나 전 남편과 똑같던지 웃음도 안 나왔어요. 증거가 있으면 소송하긴 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듣고 있던 딸이 자기 시모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혹시 몰라서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며 대담한 기질을 발휘해놨지 뭡니까? 심지어 그 목소리 녹음해놓은 걸 급하게 오고 있는 사위한테 발송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장판이 끝나가던 와중 사위가 도착해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었는데요. 사위 입에서 저는 제 사연보다 더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실망입니다. 정말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바람핀 불륜남 이미지 만들어 놓고 본인은 평생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나 본데 실패하셨네요.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불륜녀였다면서요? 어떻게 10년 넘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 네가 그 양반이랑 어떻게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 양반한테 내가 니들 앞에 나타난 일 없게 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가 틀린 게 맞네요. 아버지를 죽도록 옥망하는 저를 보고 속으로 많이 비웃으셨겠어요. 자식들 다 속여가면서 불륜녀인 거 숨겨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남자 데리고 가서 죽든 말든 혼자 알아서 사시라고요. 사위의 말에 사부인은 절망하며 자기 아들을 붙잡았고 뿌리치는 사위에게 넙죽 엎드리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딸 앞에서 창피하기라도 한 건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뒤에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다는데 사장도 아니고 사장 밑에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씨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과거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성민 씨는 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나이트클럽을 고발하는 바람에 그곳에 형사들이 현장 수색까지 갔습니다. 전 남편 사업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식으로 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서 부정행위가 대거 발각이 되었지 뭡니까?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불법 도박장 운영까지 하고 있었고 그 나이트는 불륜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남녀가 불륜을 밥 먹듯이 하러 드나들던 곳이더라고요. 전 남편 때문에 거기 사장까지 전 남편이랑 손잡고 깜빵 가게 된 거죠. 게다가 전 남편은 위자료 때문에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났고 시모 또한 정말 위자료 갚아줄 돈이 없어서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도 아닌 난리를 겪고 나니 문득 딸의 마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전 남편의 못난 모습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혹시라도 친부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딸 마음이 속상하진 않을까 싶어서 위로하려고 했죠. 그런데 딸은 제 생각보다 더 강인한 아이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아? 나는 피 섞였다고 무조건 아빠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진작에 친부 같은 거 잊은 지 오래야. 그리고 내가 친부를 기억하면 새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는 지금 엄마 옆을 지켜주는 아빠가 더 중요해. 개버릇 못 고치는 그런 아저씨 말고. 엄마가 알아서 다 처리했어야 하는 건데 너한테 2번이나 그런 꼴 보게 해서 그러지. 그나저나 사돈댁이 풍비박산 난 꼴이라 어쩐다니? 정서방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아버님 모시고 지내기로 했어. 아버님께서 혼자 뱃일하면서 외롭게 사셨더라고. 이제부터라도 모시면서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아버님이 우리 딸 엄청 예뻐해. 뱃일하면서 버신 돈으로 계속 애 장난감 사준다니깐. 어머나, 좋은 분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도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바깥 사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겠어. 혼자서 자식들한테 미움까지 받고 얼마나 억울하셨겠니. 네가 좀 신경 써서 잘해드려라. 당연하지. 엄마야말로 내 걱정 그만하고 새아빠랑 잘 지내기로 약속해. 나 진짜 새아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엄마 걱정 덜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새아빠 덕분이야. 아빠, 우리 엄마 계속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네 엄마한테는 내가 아직도 해주고 싶은 게 많아. 하루가 모자라서 매일매일 바쁘거든. 그러니까 초이도 엄마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허락받고 만나. 성민 씨의 농담 섞인 말에 딸이 키들거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복을 가지고 있긴 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과거와 다르게 트라우마를 떠올려도 저를 살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힘들었던 과거가 제법 무뎌지더라고요. 물론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에 웃음이 진다는 정말 많은 발전이에요. 성민 씨를 만나기 전까진 딸이 없을 때 한 번씩 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미뤄둔 숙제를 끝내버린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 남편의 행실에 대해 복수란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농원 넘겨받은 걸로 만족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포자기였던 제가 뜻하지 않게 좋은 인연과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 마지막 남은 응어리를 싹 씻어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당연히 농원은 아직도 제가 관리 중입니다. 성민 씨가 인력을 구해주는 덕에 제가 오너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는 식으로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었던 꽃집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자리를 구해서 작게 꽃집을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는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꽃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사위한테 부탁해서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위가 가끔씩 저한테 미인이신데 똑똑하기까지 하세요 라고 입에 바른 칭찬을 해줄 때면 아부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민망하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딸이 손녀 때문에 일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딸은 다시 회사에 복귀할까 하다가 이참에 저랑 같이 꽃집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며 꽃집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저야 손녀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좋다만 딸의 훌륭한 경력을 괜히 단절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딸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딸이 저처럼 워낙 식물 만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똑 닮은 딸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지 뭡니까? 딸이 꽃꽂이를 하면서 저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워낙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지라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네요. 딸은 딸대로 저는 저대로 급여를 두둑히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은 당연히 반길 수 있는 추억이 아니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한 번씩 저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인사말에 제 이야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 모든 걸 지금의 행복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스스로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결국 나의 과정으로 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꼭 행복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건 전제로 깔아야 한다는 거 아시죠? 주위에서 주는 아픔이 너무 크더라도 거기서 당장 나은 삶으로 탈바꿈 되길 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픔을 얻기까지 해도 그만한 기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생채기 하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갱생 시간은 좀 진득하게 인내해야 한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반드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저는 더 이상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오히려 하나의 장면으로 사진처럼만 지나갈 뿐이네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밝히는 이 시간 또한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꼭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꽃길까지 힘내서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편없는 시댁을 만나 결국 이혼을 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누구에겐 시답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사로운 서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고자 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어느 집에서든 시댁과 친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가요? 하소연이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를 찾게 되었네요. 부부가 돼서 한 번도 다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것이 어째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자꾸 시댁과 친정이 걸려야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또한 그래요. 제가 딸이었을 땐 마냥 즐겁기만 했던 명절이 며느리가 되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행복하고자 시작한 결혼인데 저는 살아온 세월 중 역대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기까지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죠. 그 짧은 시간조차 글로 남기려니 더 함축하고 줄여야 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약속이 주변에게 알려졌을 때 주위에서 선 넘는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면서 결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건 맞냐고 수도 없이 묻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되는 직장 동료들이 특히나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시부가 한 10대 명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결혼이 10년의 연애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나이 35살에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의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도달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 결혼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네요. 남편과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나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가 순둥순둥한 스타일에 약간 자기 취미에만 푹 빠져 사는 괴짜 느낌이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남편과 어울려주는 사람도 굳이 업무 얘기 아니면 다가가질 않더군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뒤로 여자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하필 그 시기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다른 동료들은 남편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남편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저는 그런 심심찮은 대화 사이에서 남편의 은근한 개그 포인트를 느꼈는데 그래서 완전한 호감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이어진 만남이었고 연애 기간 내내 제 기대와 같이 남편은 주위에 여자 없이 저랑만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어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점 제가 남편을 개과천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운두년 같던 사람이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 점차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된 것도 신뢰받는 팀장으로 승진된 것도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적당한 배려를 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원래 남편을 알던 사람들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신기했고 남편은 어딜 가나 여자친구 잘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를 잔뜩 들은 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그야말로 나름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만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충분히 제 손맛대로 주무르며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봤었죠. 그때만 해도 제게 남편이란 존재는 결혼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 남자 아니면 더 이상 내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연애했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연애하던 때와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온 시기에 저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했는지 아주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명절 때마다 뉴스에 명절 증후군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설날이 다가오던 때에 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마주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 다 같이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 장모님한테 이번 명절 방문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어? 갑자기 무슨 여행?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안 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아서 엄마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내가 가야 돼. 다음 명절 있잖아. 그때 종일 친정에 있어주면 되지. 이 여행회사 상여금이랑 명절 보너스 덕분에 가는 거라서 이미 호텔까지 싹 다 예약 끝났단 말이야. 이번만 그렇게 해. 친정 방문을 선심 쓰듯 다음 명절로 미루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실을 명절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시댁 전체가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도 그 여행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사자인 제게 통보하듯 말해주는 걸까요?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혼을 한 이상 첫 명절만큼은 며느리로서 시댁과 함께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 따라갈 수밖에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흔쾌히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모네가 내려오기로 했다고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해외 나가는 제 걱정을 더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친척들이 매번 와줬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외동인 저와 엄마 둘이서 명절 음식을 간단히 했고 아빠 차례 지낸 뒤에 소소하게 명절을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명절에 당연히 갈 거라고 떵떵거려 놓은 탓에 엄마는 아마 친척들에게 전화가 와도 여느 때처럼 저와 같이 명절을 보낼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 포함 사위까지 같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못 가게 되었잖아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고 시댁에 시달리는 것 없이 놀러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여행도 여행 나름이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만 동떨어진 구성원이잖아요. 시댁 식구랑도 저는 아직 못 친해졌는데 시댁들만 아는 친척들까지 다들 신이 나서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여행 내내 피곤하기만 했어요. 같이 가는 대상들이 누군지에 따라 여행도 추억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게 시댁들과의 첫 여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미천이 될 경험이 된 듯 싶네요. 다른 애 있는 가정들이라 저랑 남편만 신혼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걸 저희 부부는 시부모 모시는 효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또 땀이 얼마나 많은지 태국에서 삼켜 죽겠다고 엄청 징징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부 데리고 남자끼리 오붓하게 부자 여행 즐기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시모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은 고작 3박 4일이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시모의 투덜거림에 시달렸더니 한 달은 죽치고 고생하다 온 기분이더군요. 예, 새아가. 이 집에 직원 좀 콜해서 샴푸 새 걸로 바꿔놓으라고 좀 해. 태국이 위생 안 좋기로 말이 많더라고. 이 샴푸나 바디워시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쓰겠니? 어머님, 원래 여행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깔끔하고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위생이 걱정되시면 다른 나라로 여행 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대답이 많아서야. 됐다. 그냥 내가 가져온 핀으로 씻던가 해야지. 시모는 저와 같이 다니는 내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툴툴거려도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가 그러니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시모는 비행기 자리까지 제 고막에 피가 나도록 시시콜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그날 저는 남편 앞에서 표정을 썩히며 다신 시댁이랑 여행 못 가겠다고 이제 명절 때 여행 약속 잡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연차냈잖아.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녀오자. 엄마 아마 명절 내내 혼자 보냈을 거야. 이모네 간다고 했었는데 차 문제 생겨서 못 갔대. 다음 명절에 가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느 세월에 포항까지 갔다 와. 내일까지는 고속도로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하기 전엔 좀 쉬다가 가야지. 자기 웃긴다. 비행기 타고 태국은 뿔뿔 돌아다니면서 같은 땅인 포항은 왜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아니고? 솔직히 피곤해서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이 다시 힘내서 일하려면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어? 또 상여금 받으면 그땐 장모님 모시고 갔다 오면 되니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피곤하다고 사우나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끝까지 친정 가겠다는 말에 확신을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 말하기 싫을 만큼 서운함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친정엄마한테 다음날 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거든요. 엄마를 2번 실망시킬 수도 없고 실망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친정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미운 점이 보이니까 발소리 내는 것마저 싫어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친정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고 하는 거 있죠. 자기 혼자 내려가면 장모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어제 이미 이 얘기는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뭘 뭐라고 생각해. 시댁은 태국 여행 보내주고 처가에는 문자 한 통 덜렁 남기는 인정머리 없는 사위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언제 얘기를 끝냈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식구만 여행 갔다고 시위하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선 오히려 딸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생 안 해서 고마워하실 텐데. 남들은 제발 시댁이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여행 내내 즐거웠어? 어머님이랑 한방 쓰면서 3박 4일 동안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어머님 뒤치다꺼리만 했어. 남의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다들 어머님 맞기 싫으니까 나한테 떠민 거면서 오히려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뒤치다꺼리? 너 지금 말 다 했냐?
엄마가 평소 잔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 입장에서 욕을 해? 그것도 내 앞에서? 왜? 너희 엄마 함부로 얘기하니까 화나니? 네 엄마 중요한 건 알면 내 엄마가 중요한 건 왜 몰라? 네가 사위라면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 성의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야. 나만 시댁에 잘 보여야 돼?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집을 얕봤으면 감히 내 앞에서 처가를 무시해? 서운한 마음에 말이 억세게 나갔는데 남편이 그것에 화가 났는지 제가 짐 싸고 있는 가방을 발로 뻥 차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을 달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내 피곤할 텐데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막상 도착하니 너무 기쁜 표정으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 앞이라고 나름 사위 노릇은 했습니다. 길에 소고기를 사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었죠. 같이 후하게 식사를 하고 당연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엄마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방 안이 조용하니까 통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 산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야? 새아기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해외에서 많은 식구들 인도하느라 애쓴 너를 기어이 끌고 나간 거냐? 당장 새아기 바꿔봐라.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꼬박 제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여보세요 한마디 하자마자 시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렸고 이미 남편 통화할 때 엿들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절이니까 내 부모님을 찾은 건데 그게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죄지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건지 순간 서럽더라고요. 시모가 잔소리 끝나고 알겠냐고 재차 확인하는 말에 저는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짜증나서 대답도 안 하고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저를 불렀다고 저녁에 같이 시댁에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마음 상했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더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도 무시하고 시댁을 나몰라라 했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시모가 신혼집에 떡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길래 그 눈만 봐도 피곤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시댁 여행 보내주고 그러는데 넌 뭐가 불만이라서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니? 내 말 듣기 싫다고 전화기까지 팩 끊어버리고 물어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시집 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친정은 찾지도 않고 시댁만 챙기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은 사위 노릇 안 하면서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적 정말 없었어요? 어머님도 시댁살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여자들 기싸움 때문에 생긴 문화잖아요. 제 말에 시모는 잠깐 흠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시부 성격이 꽤 가부장적이던데 차별을 안 당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세 표정 관리하던 시모는 저한테 떳떳하게 주장하더군요. 남편이란 건 당연히 모셔야 되는 존재다. 나 때는 그게 당연했던 때였어. 그러니 내가 시댁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처럼 불만 품고 대드는 짓은 안 했단 말이다. 내가 친히 걸음에서 경고했으니 앞으로 어찌하나 단단히 지켜볼 거야. 시모는 제게 또 다른 말대답을 들을까봐 자기 할 말만 줄줄줄 말을 하고 불이 나게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피곤한 상대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남편 하는 짓과 똑같더라고요.
제 결혼이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겁니다. 남편과 다툼을 해본 건 당시 명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저와 서로 맞춰주면서 지내온 사람이었는데 명절을 한번 겪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집안일도 같이 했었는데 점 집안일에는 손을 뗐고 월급 좀 올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술 사는 자리까지 많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사람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 괴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운둔한 성격을 바꿔줬더니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 꽂힐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제 뒷담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술 주사로 꼭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당신 보고 고집 좀 줄이래. 그런 마인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 못 나온다고. 후배들 좀 그만 잡아. 후배들이 당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지? 술만 마시면 저런 식으로 저에 대한 단점을 콕콕 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주구장창 제 단점을 꼽으니 처음엔 정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땐 저도 모르는 사이 직장에서 말수가 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언급하면 동료들이 후배다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는 거지 뭡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날 친구 남편이 하는 대창집에 남편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회식 있다고 말도 안 해줬던 때라서 저도 포기하고 그러려니 있었는데 친구 남편 말로는 남편이 제 흉을 엄청 본다고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연락을 했대요. 친구 남편 앞에서 너무 쪽팔리고 동네 창피했지만 그와 동시에 열이 확 올라서 결국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 혼자서만 잔뜩 취해서 하하호호 웃으며 진짜 제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저처럼 성깔이 강하면 안 되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뒤이어 있는 말에 저는 끝내 그 자리를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잠자리에 대한 것도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죠. 구분 못할 정도로 마시면 그건 짐승이잖아요. 저는 친구 남편한테 술값 2배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술을 꺼내서 뚜껑을 땄습니다. 남편 머리 위에 2병이나 콸콸 쳐부어 버렸어요. 그제서야 동료 후배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자빠졌네요. 다들 잘 보고 가서 꼭 소문 좀 내줘요. 김 팀장님이랑 회식했는데 배우자 흉 보다가 개꼴났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네 말이 맞다고 맞춰주지 마요. 그럼 이런 개자식이랑 같은 급으로 비춰지니깐. 그만 가봐도 좋다는 제 말에 동료 후배들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겨우 중심 잡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알아보더니 무작정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걸 제가 다시 싸대기에 날려 넘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면 내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 와이프라는 거 숨기고 싶거든.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한테 청혼했니? 참, 10년 연애 기간이 후회스럽다. 그날 남편은 필름이 끊겨서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저더러 혹시 회식 장소에 온 적 있냐길래 제가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내뺐더니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직장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왕따였을 때랑 같은 기분이 든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사회성 부족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던 당시가 떠오른다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왕따 당했을 때 나름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직장에선 남편 안 보는 데서 다들 남편 뒷담을 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료들이 저만 보면 결혼 실수했다고 동정표를 많이 던졌어요.
남편을 그 꼴로 만든 게 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그리 막 유쾌하진 않은 거 있죠. 10년이 후회스럽다가도 한편으론 같이 나눈 정이 있어서인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선에서만 해결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는 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다시 남편을 끌어내리는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두 번째 명절 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날에 시댁에 해외여행으로 제게 실망을 안겨줬던 남편은 제 경고도 잊고서 추석마저도 시댁 주도하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또 친정에 안 갈 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나 이번엔 절대 안 가.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한테 뭐든 기대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야말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당신 효도를 내가 왜 같이 해야 되냐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신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견이라는 게 없어? 적어도 나랑 의논해보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할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 말도 어련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왜 이제 와서 나더러 남의 말 듣지를 말래? 내가 줏대 없이 흔들리고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알려줬어? 그랬으면 당신 지금 팀장 자리도 못 올라갔겠지. 아, 됐어. 말하기도 피곤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내버려 둘 테니까 당신도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거 신경 꺼. 야,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모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벌써 너랑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모셔. 네가 자식이잖아. 나도 내 엄마 있어. 내가 왜 네 엄마 모시느라 우리 엄마를 혼자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남편이 자고 있는 몰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이미 사정을 얘기해놨기에 저는 도착해서 엄마한테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늦은 새벽에 온다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이부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옆에서 자는데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하게 큰 딸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명절은 바로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피 튀기는 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엄마 여권을 챙겨서 엄마를 모시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본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찾아올까봐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죠. 엄마를 데리고 그대로 일본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 있어 몰랐더니 착륙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남편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문자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감히 먼저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선 가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쫄아서 당장 튀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아싸 잘됐다 싶어서 그 문자에만 동의 답변을 보낸 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즐거운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시댁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여행이란 느낌을 잔뜩 받았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일본 여행을 끝내고도 일부러 신혼집을 안 가고 친정에 있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몰아내서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보냈죠.
한 일주일 지났을 때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친정을 찾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이혼 소리만 보내고 연락도 안 받는 게 어딨어? 제발 집에 좀 들어와.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그랬었나? 결혼하자마자 얼굴색 바뀌면서 당신 입맛대로 살길래 이미 당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먼저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갑자기 왜 아쉬운 척이래? 아니야. 그건 여행 당일에 당신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식구들이 난리 나서 나를 닥달하잖아. 이혼, 그건 홧김에 한 소리였지. 절대 진심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자, 응? 왜? 여행 가보니까 당신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네 엄마 뒤 봐주길 바래서 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징징거리던지. 당신 태국 여행 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몰라줘서 미안해. 출근을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회식에도 안 껴주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 건지 친정엄마한테 줄 명절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우 세트랑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제발 집에 돌아가자고 애원했어요. 자기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오죽 잘못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한 번쯤 용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한테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같이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반성하는 낌새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편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러한들 시댁의 입장과 다르다면 결국 쳇바퀴 돌듯 같은 짓을 반복하는 셈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모한테 전화해서 입장이 같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시모랑 얘기 안 해봤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봤죠. 남편이 시모랑 말 맞춰서 괜히 저를 꼬드겨서 다시 집안 식구로 들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썩을 년을 봤나. 내가 살다 너처럼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여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나 몰라라 하고 잠수를 탈 수가 있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책임을 다하고 나를 모셨어야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명절에 여행 다녀왔다는 소리도 못했어. 저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는데 남편이 꽤 많이 당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하대하는 시모의 인성을 엄마가 똑똑히 들었지 뭡니까. 제가 욕먹는 며느리라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저 또한 뒤늦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를 다독여주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마루에 서 있다가 맨발로 남편 앞까지 뛰어가 휴대폰을 뺏는 거 있죠. 이 욕심쟁이 할망구 같으니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부인같이 개차반 쓰레기인 여자는 또 처음이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몰상식한 욕짓거리를 내뱉어요? 사람 같지도 않던 그쪽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우리 딸한테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지요. 뭐? 누구를 모셔요? 뭐야? 이봐요 사부인. 보니까 지금 며느리랑 같이 있나 본데 며느리가 감히 하늘 같은 시댁한테 어떤 짓을 하고 도망쳤는지 알아요? 명절을 내빼고 거기로 도피해 있는 거라고요. 뭘 좀 알고 따져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불쌍해서 봐줄까 했더니 역시 안 되겠네요. 그쪽 같은 못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대신해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 우리 딸이 더러운 구정물에서 도망쳐온 거구먼. 어머머, 하던지간이라지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거기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바라던 바네요.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같은 자식 둔 엄마 입장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 세상에서 며느리를 그런 취급하면 당신 아들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늙구렁이 할망탱이야. 알아들었어? 다신 연락하지 마. 시모와 친정엄마의 말싸움을 보니까 저와 남편 사이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끊긴 전화는 두세 번 더 왔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대차게 욕을 해주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자식은 부모 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존재인가 봐요. 저는 그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 놀란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 또한 선하기만 하던 우리 엄마의 돌변을 처음 보곤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고서 더 넙죽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가 처리한다면서 앞으로 시모랑 저랑 만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해댔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들어버린 마당에 남편을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잘할 놈이었다면 진작에 우리 딸이 그런 취급 안 받도록 만들었겠지. 내 딸을 존경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앞뒤 다른 놈이었구먼. 나 더 이상 자네한테 볼 일 없다. 내 피 같은 딸 헐뜯기라고 보낸 시집이 아니야. 엄마가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집에서 가니 네 잘난 엄마 아빠를 원망하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남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는 무난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짐 챙기러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다시 방문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다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이혼 조정 기간을 염두에 계속 제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면서도 와중에 시모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제가 남편을 만들다시피 고쳐놨다지만 이 정도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으니 시모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던 건지 시모한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 사부인 건강은 좀 어떠니? 잘 계시고? 언제 한번 모시고 우리 집에 들리거라.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초대를 한번 못했네. 일정 맞춰서 사부인 좋아하는 식사로 대접할 테니 모셔와. 사부인이랑 합의 잘 보고 너희 뜻대로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 이혼은 취소하거라. 아직도 처지를 모르시네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지 우리 엄마가 왜 헛걸음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대로 저랑 저 인간 관계가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이혼하면 제가 손해라고 보시나 봐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인간이 직급 승진할 수 있었던 거 다 제 덕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사과하러 온다고 하길래 어떻게 사과를 하나 살짝 궁금했는데 사과는커녕 끝까지 자존심 안 굽히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을 보니 굳이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 채운 쇠고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같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쳤는데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삐친 건지 토라진 건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한 번씩 저한테 실수인 척 커피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한 보복인 거 알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쓰레기 같았던 행동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내에서 왕따 한번 실컷 당해보라는 뜻으로요. 소문이란 건 제가 적당한 화제거리만 던져줘도 알아서 발이 달려 널리 퍼지더라고요. 심지어 과장이 조금씩 더해지더니 최근에 우연히 들은 소문은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제 의견을 들을 때면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인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라 소문이 더럽게 퍼졌나 봐요. 이제는 전 남편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고 간도 콩할 만한 사람이 감히 시댁을 앞세워서 와이프 무시하고 다니니까 천벌받는 거잖아요. 와이프 욕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신나게 했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이켜봐도 참 한심하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이 상사한테 깨져서 비상구에서 오는 걸 여자 동료가 봤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항상 윗선에 결제 보고 올리기 전에 제 검토를 받고 갔던 사람인데 혼자서 하려니까 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 남편의 말이 지독하게도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람이라며 저를 함부로 했으니 꼴 좋네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한 것이 손해였어요. 다들 저더러 전 남편과 왜 결혼하냐고 선 넘는 조언을 해줄 때 들어 먹었어야 했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고지식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그거 모른 척 외면하고 결혼을 진행시켰다가 제가 눈물나게 혼쭐났잖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정을 감히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이라면 당연히 없는 게 낫죠.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더 상쾌한 날을 보내고 있는 저는 나이 때문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서 인연을 만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닿다 보면 언젠가 제게 알맞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어요. 대신 다시는 사람을 고쳐 쓰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품을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전 남편과 10년을 만났으니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떠올려야 할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는데 세월도 뼈아픈 경험을 잊게는 못해주는 것 같아요. 세월 헛되어 보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정말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남편 같은 사람 덕분에 만남의 기간이 사람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잘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 또한 미숙한 성인일 뿐이라는 것도요. 제 나이가 40,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나이에 쫓겨서 제 인생을 버리는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네요. 주변인의 눈치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처럼 주변이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에 제 자신의 헐랭이 같았던 태도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언을 걸러 들을 수 있는 길을 길러야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인 말 안 듣고 내 입장 밀고 나갔다가 실패를 하신 적은 없나요? 저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청취자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미천이 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제 사연의 결말은 이혼이지만 제겐 이혼녀라는 것이 꼬리표가 아니라 삶의 고충을 이겨냈다는 머리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